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이론 총정리 시간이 됐네요. 자, 비교 지문으로 마무리 정리하려고 하고, 사실 이제 요즘 이런 질문 많이 해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요약집을 한번 처음부터 쭉 훑어봐야 되나? 기출문제집을 풀어봐야 되나? 아니면 백선이나 이론 총정리를 잘 봐야 되냐? 이런 거 하는데, 이제 선생님들마다 좀 생각은 다르겠지만, 제 생각은 좀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좀 다른 경우라면, 다른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단계는 사실 이론을 쭉 정리하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시험을 보니까 이론 정리는 사실 전에 했었어야 돼요.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시간 많을 때 기출문제집 풀 때 요약집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거나 스마트 학교는 쭉 읽거나 해가지고 꼼꼼히 정리했어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이것도 못한 걸 해놓으면 사실 시험에 대비하기엔 조금 효율적이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지문을 보고 맞다 틀리다를 구분하는 감을 좀 높여야 돼요. 이론 정리가 좀 안 됐다라면 쭉 공부하다가 지문을 보고서 이건 이것 때문에 틀렸네, 이건 이것 때문에 틀렸네, 이거 옳은 지문이네, 이게 선별이 됐을 때 내가 이걸 모른다고 했을 때 그 모르는 부분만 찾아서 정리를 해야지, 지금 단계에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시간 내 가지고 뭐 한 20시간 걸쳐 가지고 한 과목을 정리하겠다 이럴 만한 시간이 없으니까, 가능한 지문을 보고서 맞다 틀리다를 좀 정리하는 그런 문제풀이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넘어가면 안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꼭 그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때 좀 더 정리했으면 내가 이 문제 풀었을 것 같은데, 그때 정리를 못하고 그냥 넘어간 게 좀 후회되는 경우가 분명 생길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꼭 요약집을 찾아서 그 부분과 관련된 것들을 잘 정리하고 머리에 암기하고, 혹시나 공부하다가 나중에 시험에서 틀릴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면 시험장에 가지고 갈 단거나 책이 있을 거예요. 얇은 책 한 권 정도는 가져가서 뭐 두껍게 막 싸들며 가지면 안 되고, 가서 볼 시간이 없어요. 1시간 정도 딱 한 과목에 볼 수 있을 정도로 시간적 여유로 스케줄을 잡을 텐데, 어찌되거나 얇은 책 하나를 가져가서 쭉 훑어볼 거예요. 차분한 마음으로. 그때 눈에 탁 띄게, 그때 공부할 때 이거 좀 불안했었어, 잘 정리할 수 있게 그런 책에다가 좀 꼼꼼히 잘 체크해 놔서 나중에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시험장에 가져갈 책 하나를 이제 준비해 놔야 돼요. 거기에다가 좀 불안하고 잘 암기가 안 됐던 것들 잘 정리해 놓으셔야 나중에 좀 도움이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비교 지문으로 마무리 총정리를 좀 하려고 했고, 자, 스마트 학기론 테마와 동일해요. 테마와 동일하고, 지문 중에서 이제 옳은 걸 구하는데 보통 옳은 게 하나나 두 개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틀렸을 때 왜 틀렸는지를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 들을 때 집중해야 돼요. 이제 뭔가 적어 놓으면 안 돼요. 제가 뭐 필기를 뭔가 막 할 텐데 이런 필기 옮겨 적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가능한 수업을 들으면서 집중해서 이제 외워야 돼요. 외우고 외우지 않았을 때 내가 좀 이거 불안하다, 집에 가서 정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체크해 놓고, 동그라미 체크하고 별표해 놓고 단어만 적어 놓고, 집에 가서 오늘은 다른 공부하지 마시고 이론 정리 공부했던 거, 이 학개론 공부만 했던 거 쭉 다시 한번 쭉 정리해가지고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요. 최소한 오늘 학개론을 수업 듣고 집에 가셔서 3시간 이상 복습을 하셔야 돼요. 내 걸로 만들고 다음에 한번 이론 정리해서 다시 또 복습 3시간 해서 이제 정리해 놓고, 다음에는 이제 이걸 다시 처음부터까지 볼 때 이제 그때는 1시간 정도로 봐야 돼요. 내가 다시 봐야 될 거 체크됐던 거 이런 것들만 쭉 보면 1시간에 처음부터까지 딱딱 보고, 백선도 1시간에 딱 보고, 이렇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여러 번 돌려볼 수 있도록 준비해놔야 돼요. 체크를 잘 해놔야 돼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테마가 55개이긴 하지만 사실 뭐 4시간, 4시간, 8시간에 다 끝내기는 사실 어려워요. 시간이 좀 오버될 수도 있으니까 집중하시고 보죠.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잘못된 지문들,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런 공부 방법이 좋은데 틀린 지문을 옳은 것처럼 잘못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실수하면 안 되니까 잘 듣고 왜 틀렸는지를 봐야 돼. 틀린 부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군데, 3군데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잘 체크해 놓고, 만약에 정 불안하면 이렇게 줄이라도 좀 쳐놔요. 이거 틀린다, 틀렸다, 틀렸다. 나중에 아직 수업이 다 끝나지 않아가지고 올려드리지 않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밴드에다가 틀린 부분만 제가 굵은 글씨체로 밑줄 쳐놓은 걸 다시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까, 내가 답이 좀 불안하다 그러면 그 파일 받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라요.
자, 보죠. 부동산 학에 대한 거. 자, 최근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나올 때가 좀 됐어요. 부동산 학에 대한 얘기. 자, 부동산 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에서 볼 때 효율성과 형평성. 효율성은 잘하자 개인의 이익을 얘기하니까 개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사익성을 얘기해요. 그러면 민간 부분에서 볼 때는 당연히 효율성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형평성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얘보다 얘를 중시한다가 틀렸네요. 자, 효율성을 무조건 중시하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정부 입장에서 또는 사회 전체적 입장에서 형평성을 더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중요한 걸 알지만 이 형평성과 균형을 이루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지, 형평성을 더 중요하는 건 사회주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부동산학이라는 건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학문이니까, 자, 형평성을 더 중요시한다,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효율성을 더 중요시하는 것도 아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못 사는 사람도 고루고루 서로 잘 보살펴야 되니까 형평성도 중요시한다. 자, 두 번째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자, 부동산 학은 봤더니 여기에 순수과학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우리가 부동산 학과 관련이 없는 학문이 추자연 기초순수죠. 추자연 기초순수. 이제 암기 코드는 끄집어내서 지문에 활용해서 맞다 틀리다 구분을 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추상적 학문 아니고 자연과학 아니고 기초순수과학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에서, 자,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돈을 벌려고 부동산학을 접근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투자예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투자의 의사결정이에요. 투자를 할지 말지 우리가 분석해서 결정을 하죠.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게 투자 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윤의 극대화,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한다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얘기는 사실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투자할지 말지, 물론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개발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건 종합식이 아니라 의사결정식이라고 해야 돼요. 결정식.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 투자 결정이고 투자 결정은 의사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종합식 나오면 법경기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4번 보니까 부동산을 법경기 이렇게 측면으로 복합 개념으로 이해해서 접근하는 거, 이건 법률, 경제, 기술 등을 종합했다라는 얘기니까 이건 중점식이 아니라 종합식이라고 나와야죠. 종합식. 중점식은 법경기 중에 하나의 측면만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을 이걸 중점식이라 하고, 이 법경기를 종합해서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는 건 종합식 접근이라고 하고. 자, 5번에 보니까, 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여러 원칙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능률성의 원칙이에요. 최우선 원칙이. 소유 활동할 때 최유효 이용하자, 이건 잘하자는 거예요. 부동산을 소유할 때 잘 소유하자. 또는 거래 활동할 때 질서 있게 하자,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자, 이건 잘하자는 원칙이니까 여기에 능률성의 원칙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경제성의 원칙이라는 건, 경제성은 수익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경제성은 수익을 많이 벌기 위한 방향으로 이렇게 행동하자는 것이 경제성의 원칙이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원칙은 경제성의 원칙이고, 이건 잘하자, 능률적으로 잘하자, 소유를 잘하자, 거래를 잘하자. 가장 우리 시험에서 최근에 나왔던 답은 이거였어요. 능률성의 원칙. 자, 그래서 다 틀렸고 6번 보죠. 자, 부동산학은 현실적 사회 문제를, 가장 대표적인 우리 부동산 관련된 사회 문제는 주택 부족이죠. 이런 주택 부족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론만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에 응용도 하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응용과학이자 사람 사는 관계에 나타나는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응용사회과학이라 할 수 있다. 이거 뭐 틀린 게 하나도 없네요. 6번이 옳은 지문이고. 자, 7번에 임장활동을 규정하는 근거는, 자, 임장활동은 현장에 임하는 부동산 활동을 해야 된다. 부동산을 데려올 수 없으니까. 이유가 뭐 때문에? 부동성이죠. 자, 부동성과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대물 활동이니까.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대물활동이고 부동성 때문에 임장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의해야죠. 자, 8번에 조직윤리가 나오면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어요. 자, 조직윤리는 외부 조직윤리예요. 외부 조직윤리. 이 외부가 들어가서 외부 조직윤리라고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정확한 건 모르더라도 이 내부 조직과 조직윤리는 연결하면 안 돼요. 이 연결은 틀린 거예요. 이 조직윤리는 외부 조직 간의 윤리고, 외부 조직은 뭘 얘기하냐? 동업자 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업자 간의 윤리를, 이걸 외부 조직윤리, 조직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부 조직에서 조직원 간은 사장과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과 직원, 고용한 사람과 고용된 사람과의 윤리. 이건 뭐라고 하냐면 이건 고용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건 조직윤리가 아니라 고용윤리 이렇게 돼요. 고용윤리. 자, 그러니까 암기할 때 조직윤리 나오면 외부 조직윤리예요. 이게 아마 예전에 13회쯤에 나왔던 답이었는데 그 뒤로 안 나왔는데 다시 옛날 게 한번 또 끄집어서 낼 수 있으니까 답으로 나왔던 지문 한번 제가 소개 차원에서 설명한 거고, 그래서 조직윤리 나오면 외부 조직윤리 이렇게 기억해놔야 돼요. 동업자 간의 윤리. 자, 그래서 옳은 건 6번만 옳은 거고, 나머지 틀린 건 왜 틀렸는지를 잘 꼼꼼히 찾아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답은 적어놓을 필요 없어요. 답을 적어놓으면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복습할 때 효율적인 공부가 안 돼요. 틀렸다만 체크해 놓고 집에 가서 끄집어내고, 근데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영상을 다시 그 부분을 틀어서 그 부분만,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영상만 볼 수 없으니까 그 부분만 찾아서 이거였지라고 찾아서 다시 옮겨 적는 거지. 지금 여기다가 이거 틀렸고 뭐 들어가고 이거 틀렸고 뭐 들어가고 이거 적으면 복습할 때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체크만 해놓고 내가 복습할 때 완벽한 문장으로 바꿔놓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 사람마다 각각 다 자기만의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뭔가 얘기하지, 뭔가 뭐 내가 속여서 뭐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두 번째 보죠. 부동산의 개념. 이제 1번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부동산의 개념. 우리가 법경기 측면으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 접근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나왔네요.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근데 복합 개념은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으로 부동산을 이해하는 건데, 자, 경제적이라고 나왔어요. 무조건 외워야죠. 5가지. 자, 경제적 측면의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이렇게 나와야죠.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얘가 들어가면 안 되죠. 상품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틀렸고. 자, 1번으로 보너스 낼 때 경제적 개념을 가장 많이 냈어요. 출제자가. 자, 토지와 정착물, 토지와 그 정착물은 협의의 부동산이고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죠. 자, 얘는 광의의 부동산이 아니라 협의의 부동산이고 어디에서?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이 협의의 부동산인 토지와 정착물에다가 준부동산을 합치면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되는 거죠. 법률적 측면에서. 자,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자,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라고 얘기하죠. 기술적 물리적 개념은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는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 개념 나오면 얘는 무형이 아니라 유형적 측면을 보는 거예요. 물리적 개념만 유형이에요. 우리가 물리적이라는 말을 쓰는 건 눈에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감정평가에서 자, 물경기 감가가 있어요. 물경기 감가. 감가가 일어날 때 물리적 감가는 눈에 보이는 감가, 마모, 파손, 노후화의 감가. 경제적 감가는 외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았을 때 경제적 가치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거죠. 경제적 감가. 자, 기능적 감가. 이때 물경기의 기능, 기술이 아니라 기능적. 기능을 결정하는 건 내부 구성 요소고, 내부 구성 요소는 설계, 설비 등의 결합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능적 감가가 나타난다. 물경기 이렇게 있었죠. 자, 어쨌든 물리적 나오면 눈에 보이는 이니까 얘는 유형적이라고 나와야 되고,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이렇게 4가지 나와야죠. 자, 4번에 보니까 재단 등은 이라고 나왔어요. 이 재단 등 이렇게 탁 나오면 야, 부동산의 개념에서 재단이 왜 나오냐라고 할 때 준부동산에 나오는 거예요. 준부동산은
자동차, 선박, 항공기, 재단 등을 얘기하는데 얘는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등기 등록하는데 동산도 등기 등록하네. 그럼 부동산과 비슷하네. 부동산 취급해 줄게. 준해 줄게. 준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자, 재단 같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 이게 뭐예요? 등기 등록이죠.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을 뭐라고 하냐면 준부동산이라고 하죠. 의제부동산, 간주부동산. 그러면 준부동산은 부동산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동산 등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나 법률적 측면에서 광의의 부동산에는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부동산은 아니에요. 동산 등인데 광의의 부동산에는 포함된다. 자, 그래서 등으로 법률적 측면에서 여기에 경제적, 기술적 나오면 안 되고 법률적 측면에서 어디에?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맞네요. 4번은 틀린 게 없고 옳은 지문이고. 자, 5번 틀리면 큰일 나죠. 자, 법경기 측면으로 복합된 개념으로 본대요. 부동산을 법경기 개념으로 본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나와야죠. 복합 부동산 아니에요. 이 단어가 비슷하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전혀 다른 얘기죠. 복합 부동산은 뭐예요?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결합되어서 거래가 되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 이를 이르는 말,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르는 말, 이걸 복합 부동산. 토지 건물을 합칠 때 복합 부동산이고, 이렇게 개념을 법경기로 보는 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 개념이 들어가야 돼. 개념이. 복합 개념이. 이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고. 자, 6번 보죠. 자, 제거하여도 기능 효용에 손실이 없이 부착된 물건이라고 나왔네요. 자, 떼어냈는데 문제가 안 일으켰어요. 그럼 붙일 만한 이유가 없었다죠. 우리가 움직이는 물건을 토지나 건물에 부착했을 때 정착물이라고 하면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 정착물이 되려면 이유 있게 단단히 오랫동안 부착돼 있어야 돼요. 이유 있게 단단히 오랫동안. 자, 근데 떼어냈더니 제거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붙일 만한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정착물이 아니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정착물로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정착물이 되려면 떼어냈을 때 문제를 일으켜야 돼요. 떼어낼 때 기능이나 물리적 손실이 발생하면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니까 정착물로 보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정착물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설치한 부착물은 이건 정착물로 얘기하지 않고 임대인이 부착해야 정착물이에요. 임차인 설치하면 이사 갈 때 떼어갈 수 있다고 보니까 일시적으로 부착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임차인이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며가 아니라 임대인이 부착한 물건을 부동산으로 간주하며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정착물의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자, 계약상의 문제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니까 야, 인지 아닌지 정착물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정착물로 보고 부동산 거래할 때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불분명할 때는 일단 뭘로 정착물 또는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누구에게 넘겨준다?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라는 것이 이게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인지 아닌지, 정착물이 인지 아닌지 모를 때는 일단 정착물로 보고서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걸 원칙으로 한다. 자, 8번에 보죠. 자,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탄생 식물. 얘는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죠. 일단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이 아니에요? 정착물이에요, 아니에요? 정착물 맞아요. 정착물이에요. 나무 중에 정착물이 아닌 건 가식, 수목 하나뿐이 없고 이거 알아서 잘 자라는 거, 경작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는 정착물 맞는데 단 무슨 정착물? 종속 정착물. 그러니까 이 정착물에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는 별도의 주인이 있는 게 아니라 땅 주인이 갖는 거예요. 근데 정착물은 맞는데 이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는 땅 주인의 토지 소유권에 포함된 거다를 얘기하는 종속 정착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나무가 있죠.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나무나 등기된 임목은 얘는 독립 정착물.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는 종속 정착물. 정착물 맞고, 나무 중에 정착물이 아닌 건 가식, 수목, 이식, 수목 또는 이식 중에 수목, 가식, 수목은 얘는 정착물이 아니다. 자, 등은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간주됨으로, 자, 부동산 중개 대상이 된다라고 나와야죠.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자,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정착물이니까 중개 대상물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다 부동산으로 취급한다고 다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준부동산도 광의 부동산에 포함되니까 부동산으로 취급될 수 있는데 자동차 선박 같은 건 중개 대상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우리가 부동산으로 취급한다고 해서 모두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자, 9번에 보니까 명인 방법에 소유권으로 구분된 나무나 등기된 임목. 자, 얘는 토지 정착물 중에서 무슨 정착물? 독립 정착물. 토지 소유권과 독립된 것으로 본다. 4개 기억해놔야죠. 독립 정착물. 건물, 명인 방법 수목, 등기된 임목,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렇게 4가지. 이 4가지 뺀 나머지 토지에 붙어져 있는 건 다 종속 정착물. 땅 주인이 다 갖는 거예요. 이 정착물을. 자, 10번에 민법에서 토지 소유권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자, 이건 정당이 있는 범위 내에서니까 정확히 어디까지라고 규정되어 있진 않아요. 각각 문제가 생기면 그 시기에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있으면 토지 소유권은 무조건 무한대로 위아래로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일정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죠. 사적 공주권, 사적 취하권까지만 이 범위를 정당한 범위 내에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정해져 있진 않아요. 위로 뭐 몇 킬로다, 아래로 몇 킬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 자, 그때그때 정해지는 건데, 토지의 지표에 하나여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상하에 영향을 미치죠. 상하에. 이 말은 공중 지하까지 소유권에 영향이 미친다라는 거야. 무한대는 아니죠. 그러니까 일정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라고 나왔어요. 위에는 공중권, 아래는 지하권, 지표권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상하에 미쳐서 입체적으로 미치고 소유권의 효력 범위를 평면이 아니라 뭘로? 입체적으로, 이걸 다른 말로 3차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소유권은 상하에 미친다. 자, 그래서 공중권, 지하권, 지표권. 지하권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지중권이라고 하죠. 지중권. 자, 민법 규정에 의하면, 자, 민법에서 토지 소유자는 광업법에 열과하는 미치고 광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내 땅 아래 석탄석이 있다고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수는 권리가 인정돼요. 지하수는 인정이 되지만 미채굴 광물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나와야 돼요. 자, 토지에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자, 용적률, 개발권 이렇게 나왔어요. 이 용적률은 공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 개발권도 용적률 얘기하는 거예요. 용적률. 자, 용적률을 이전해서 보상하는 제도죠. 자, 근데 얘는 지하 공간이 아니라 무슨 공간? 지상이라는 말은 안 써요. 뭐라고 해야 돼요? 공중이라고 나와야 돼요. 공중이라 그래야 돼요. 공중 공간을 활용하는 예정. 자, 개발권 이전 제도. 얘가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최근 3년은 얘가 뭐냐라는 내용이 아니라 실시되고 있냐,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냐 이것만 나왔어요. 이건 시행되고 있지 않는 미실시 제도죠. 폐지되지 않았지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아니다. 자, 개발권은, 이 개발은 개발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규제 지역에서 정부가 개발하지 못하게 막은 만큼의, 규제한 만큼의 용적률을 야, 개발권으로 줄 테니 이걸 팔아서 보상받아라. 근데 규제 지역에서는 개발하지 못하지만 이걸 팔면 개발 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돼. 그래서 보상받아서, 자, 손실을 보상하려는 제도였죠. 미실시 제도. 자, 얘는 정부의 직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에요? 둘 다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토지 이용 규제라고 해야 돼요. 얘가 왜 나왔냐 그러면 뭐 때문에? 지역 지구제. 자, 얘
이 지역지구제는 우리나라의 토지에 개발할 수 있고 개발하지 못하고 이걸 다 정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개발할 수 있는 지역과 개발하지 못하는 지역에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차이가 나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나 미실시 제도고, 얘는 지역지구제와 같이 토지용 규제지 직접 간접이라고 하지 않아요. 직접 간접이라고 하지 않는다. 원래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직접 간접 토지용 규제를 섞어서 계속 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직접 간접 중에 두 개만 구분했는데 얘를 안 집어넣었는데, 올해는 얘를 집어넣어서 낼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러니까 직접 간접 토지용 규제 구분해야 돼요. 물론 이제 정책론을 다시 한번 설명할 거고. 자, 지하권은, 자, 지하 공간을 이익을 획득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여기까지는 맞죠? 지하권. 다른 말로 이걸 지중권이라고 하죠. 근데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용수권이 이에 포함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게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용수권은 얘는 지표권에 해당돼야 돼요. 지표권에 포함되는 거예요. 얘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지표에 흘러다니거나 지표에 고여있는 물을 끌어 쓸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해요. 지표에 흘러다니는 물이니까 지표권에 해당돼야 돼요. 지하권에 해당되는 건 안에 있는 지하수만 내가 내 걸로 인정하는 거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용수권은 지표권에 포함된다. 이렇게 하나 정해놔야 되고, 이런 걸 다 정리할 필요는 없고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 또 나왔을 때만 맞다 틀리다 구분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옳은 건 답이 있으니까 오늘 배운 것 중에 오답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답 잘 보시면 되고. 네. 자, 3 보죠. 테마 3, 토지분류. 무조건 맞아야죠. 토지분류. 내가 뭐 틀리는 게 있다, 잘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별표 쳐놓고 얼른 집에 가서 잘 정리해야 돼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라고 나오면 이건 뭐라고 한다? 부지라고 나와야 돼. 부지.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건물을 지을 수 없거나 상관하지 않고 바닥, 즉 하천 부지, 도로 부지 또는 아파트 부지, 공장 부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부지는. 자,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장 넓은 토지에 분류해서 부지라는 말을 쓰고, 자, 두 번째 보죠. 주상공업용지, 주택상가 공장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그럴 수 있도록 조성된 토지는 택지라고 하죠. 택지. 맞고, 이걸 공법에선 뭐라 그래요? 대지라고 하는 거예요. 대지. 건축법에서 대지라고 하는 건 택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 그래서 이 대지는 택지를 얘기하는 거고, 건축법의 대지는. 자, 3번 보죠. 자, 소유권 범위를 나타내는 토지에 우리가 범위를 하나의 지번이 붙겠죠. 등기 등록하는 거니까 이걸 필지라고 한다. 여기까지는 맞고, 자, 토지의 면적 단위예요, 등기 등록 단위예요? 등기 등록 단위라고 해야 돼요. 등기 단위다 또는 등록 단위다. 그래서 등기할 때는 필지별로 등기한다.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 평 이런 거지. 토지 분류 아무 관련이 없어요. 면적 단위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토지 분류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자, 4번에 보니까 건부지는, 자, 건물이 있는 토지를 건부지라 그래요. 자, 낮이는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토지를 낮이라 하고, 건물이 있는 토지는 건부지. 자,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하여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뭔가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서 최유효 이용에 기대 가능성이 낮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가격이 낮이와 건부지 중에 누가 높다? 낮이가 높고 건부지가 낮다. 건부지가 가치가 낮아지는 걸 건부감가라고 하죠. 그래서 건부감가가 나타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유효 이용의 기대 가능성이 낮아서 건부지의 가치가 낮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이나 규제가 강화되어서 보상지역 같은 경우는 낮이보다 건부지의 가치가 높을 수도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건부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자, 예외적이죠.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라고 나오면 건부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럼 낮이 한번 정해보죠. 낮이. 자, 낮이는 깨끗한 토지죠.
위에 건물 정착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건물 정착물도 없고, 자, 권리의 제한도 없어야 돼요. 근데 공법상의 제한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공법상 제한은 당연히 말이 없어도 있는 거고, 뭐가 없는 거예요? 사법상 제한이 없는 거예요. 사법상 제한이 없는 거. 이 두 개 기억해놔야죠. 자, 이거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웠던 표준지로 선정되면 표준지의 가격을 정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건부지가 표준지로 선정되었다라면 이 표준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나지 상정평가를 해요. 그럼 나지 상태를 가정해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부지라 하더라도 건물이 없는 걸로, 사법상의 제한인 지상권, 뭐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 있으면 없는 걸로 가정하여 평가하겠죠. 맞아요. 이걸 나지 상정평가라 그래요. 자, 그러면 나지 상태를 가정해서 평가하는데 원래 건부지니까 건물이 있고 예를 들면 전세권도 있었어요. 근데 이걸 없는 걸로 평가한 거죠.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걸 현황평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실제와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걸 조건부 평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래 원칙은 이런 거였어. 있는 그대로 평가는 현황평가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의 요청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면 실제와 다르게 조건부 평가할 수 있다. 이때는 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 적법성이 결여되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했던 거였죠. 자, 어찌됐거나 나지 상정평가라고 할 때는 건물 없는 걸로, 사법상의 제한 없는 걸로, 근데 공법상의 제한은 무조건 있는 거예요. 자, 물의 침식으로 인해서 수면 아래로 잠겨 하천으로 변했다. 물에 잠긴 토지는 다 뭐라고 한다? 포락지. 자, 빈지는 해변 토지로서 등기부는 없어요. 해안선부터 지적공부 시작될 때까지 해변 토지인데 등기부는 없지만 활용실익이 많은 토지를 빈지라 하고, 원래 지적공부에 전이나 답으로 등록이 돼 있었는데 이제 물 아래 잠긴 토지는 포락지라고 얘기하고, 자, 용도지역 내에서라고 나온 내에서, 자,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하나의 용도지역 내에서 전환 중이니까 뭐 이행지, 후간 이내니까 이행지라고 해야죠. 자,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나왔으면, 자, 얘는 용도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학개론에서 용도지역은 택지, 농지, 임지죠. 자, 택지, 농지, 임지 사이에서 전환되고 있는, 이건 뭐예요? 후보지라고 해야죠. 후보지. 우리가 후간 이내여서 용도지역 내에서 전환 중이면 이행지, 용도지역 간에 전환 중이면 후보지. 근데 이 간자가 사이 간자예요. 한자가 사이간이에요. 이 사이에서라는 말이 간에서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간자가 없잖아요. 이렇게 여기 하면 안 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자, 어쨌거나 택지, 농지, 임지는 용도지역이에요. 용도지역 간에, 그러면 후보지. 용도지역 내에서라고 나오면 이행지. 자,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그러니까 등기부가 없는 거죠. 등기부가 없는 바다와 육지 사이에 해변 토지를 뭐라고 한다? 빈지. 자,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그대로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소지. 맹지는 도로하고 접한 면이 없는 이 토지를 맹지라고 하죠. 맹지는 건축할 수가 없어요. 건축법에서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으면 건축할 수 없다. 맹지는 도로와 접하지 않는 토지로서 건축할 수 없는 토지,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건부지 중에서 건물이 있는 토지인데, 자,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바닥 토지를 뭐라고 한다? 공지라고 하죠. 공지. 이때 건폐율이 상향되면 바닥 건축 면적을 넓게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건폐율이 상향되면 공지가 어때진다? 줄어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11번에 보니까 지가의 공시를 위해라고 나왔어요. 지가 공시를 위해 선정한 토지는 뭐다? 표준지죠. 표준지. 우리가 표준지 공시 지가라고 했어요.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 선정한 토지, 표준지. 자, 표본지는
지가 변동률 조사를 위해서 선정한 대표성 토지를 표본지라 그래요. 우리가 배운 건 아니에요. 출제자는 표준지를 속여내려고 표본지를 끄집어낸 거지. 표본지가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자, 이렇게 지가 공시를 위에 나오면 표준지죠. 자, 결정해서 공시해야 되는 의무자가 누구예요? 국장이에요? 시군구예요? 국장이죠. 맞아요? 개별 들어간 건 시군구. 표준, 공동 나오면 국장 이렇게 나와야죠. 국장. 자, 국장이 한번 잠깐 정리해봐요. 자, 국장이 자, 얘를 표준지를 선정해서 가격을 정하는데 얘가 직접 가격을 정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의뢰를 해요?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등에 의뢰해서 가격 가져와봐. 그래서 가격을 보고 얘가 공시하기 전에 심의를 한번 거치죠. 어디에 심의를 거쳐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심의를 거치죠. 그래서 얘가 의뢰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의뢰해서 가격을 가져오면 어디를 거쳐서 중앙에 심의를 거쳐서 이제 공시하는 거죠. 근데 공시했는데 이의가 있다라면 이의 신청 받을 수 있죠. 자, 이의 신청은 공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하는 거고 누구에게? 국장에게 이의 신청하는 거죠. 이런 거였고. 자, 근데 중요한 건 국장이 또 하는 게 표준지 공시가 말고 표준주택, 공동주택도 공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표준주택, 공동주택은 누구에게 의뢰해요? 한국부동산원에게 의뢰해서 가격 가져오면 중앙의 심의를 거쳐서 공시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하는 거고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게 우리나라 주택을 조사평가하는 기관이 한국부동산원이니까 얘한테 의뢰해서 가격 가져오면 심의 거쳐서 공시하는 거죠. 그래서 국장이 하는 거 표준, 공동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2번 보죠. 자, 획지란 나오면 획지가 좀 중요한데 얘는 뭐라고 나와야 돼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가격 수준이 비슷해야 되는데 얘는 보니까 자, 오타가 나왔네요. 오타, 불.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그러니까 떨어지지 못하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못하는 관계에 있고 지가 형성 요인이 같은 두 필지 이상의 여러 필지에 이 덩어리를 뭐라고 할 거냐? 이 덩어리를 일단의 토지라고 나왔으니까 일단지라고 해요. 이건 일단지예요. 일단지. 자, 우리 시험에 한번 등장했었는데 올해도 감정평가 문제에 등장했네요. 뭐 중요한 건 아니라 한 덩어리의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덩어리의 토지. 자,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이란 말이 꼭 나와야 돼요. 가격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라고 나와야 되고 얘는 불가분 관계에 있는 자, 형성 요인에 우리가 일지계가 있었어요. 맞죠? 자, 지가 가치 형성 요인 일지계 2개 이상의 그러니까 여러 개의 필지가 있는데 야, 서로 비슷해가지고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면 이 한 덩어리를 일단지라고 얘기해요. 일단지는 특별한 단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의 토지라는 얘기예요. 한자로 한 덩어리의 토지. 자, 얘가 중요한 건 감정평가에서 이걸 속여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냈어요. 일단지의 경우는 어떻게 감정평가하냐가 답이었어요. 문제였어요. 그게 원래 이제 우리가 물건을 평가할 때는 개별 평가가 원칙이었어요. 원칙은 개별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개별은 필지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개별 평가 원칙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 할 수 있다. 자,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일체로 거래되는 경우는 일괄하여 평가하고 가치가 다르면 구분하여 평가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일부만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얘는 그러면 일단지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인데 얘는 필지별로 감정평가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뭐가 나와 있어요?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일괄평가한다라고 나와야 돼요. 일괄평가한다가 답이고 여기에 필지별로 또는 개별로 평가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올해 답으로 나와서 많이 틀렸어요. 사실 이 얘기 때문이에요. 근데 감정평가사 시험이니까 감정평가사래요.
서울대 연구대 나온 사람들이 2, 3년 공부해도 붙을까 말까 하는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에요. 어찌됐거나 감정평가와 좀 관련 지려고 어렵게 냈긴 했지만 나온 적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출제자가 또 그대로 낼 수도 있으니까 자,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니까 일괄평가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3-2에 주택 분류 보죠. 주택. 우리가 이제 주택 나오면 기본적으로 연세, 가중 이거 외워야죠. 연세, 가중. 자, 계층수가 4, 4, 3, 3. 한 동의 바닥 면적의 합. 바닥 면적은 660이지 다. 자, 얘만 초과. 나머지는 다 이하 이렇게 되죠. 자, 얘는 공동이고 얘는 단독이고. 근데 얘하고 얘가 똑같아요. 세계층 660 이하 똑같으니까 구분할 때 다중은 독립된 구조가 아니한 것 이렇게 나와야 돼요. 독립된 구조가 아니한 것으로 이렇게. 아파트가 나오면 5계층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그럼 보죠. 연립 나오면 자, 머릿속으로 해석이 안 되면 적어놓고 풀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제법 헷갈릴 수 있으니까 660 뭐가 나와야 돼요? 초가 나와야 돼요. 그럼 틀렸죠. 층수는 4계층 이하는 맞고. 자, 다중주택 보죠. 다중주택은 일단 뭐가 나와야 되냐면 3계층 이하 660 이하 얘는 맞네요. 자, 그리고 찾아야죠. 독립된 구조가 아니한 거 이렇게 찾아야 돼요. 보니까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춘이라고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지문이에요. 다중에서 틀려요. 자, 그리고 이제 작년에 좀 이걸 소개냈는데 학생 직장인 이렇게 나왔대요. 이건 맞는데 학생 종업원 나오면 뭐예요? 종업원은 공장 종업원이에요. 공장 종업원, 공장 기숙사. 그러니까 학생 직장인 나오면 이건 예전에 하숙집이를 얘기했었어요. 하숙집. 그러니까 학생 직장인들이 오래 살 수 있는 건 이건 맞는데 이렇게 연결은 맞는데 여기에 종업원 나오면 기숙사 얘기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여기가 틀려서 틀린 거고. 자, 다세대 나왔어요. 다세대. 4계층 660 이하 나와야 되니까 660 이하, 4계층 이하 이렇게 나와야죠. 자, 이상이 아니라 4계층 이하 이렇게 나와야죠. 5계층 이상이면 무조건 아파트라고 나와야 되고. 자, 다가구 나왔네요. 3계층 660 이하. 자, 660 이하 맞고 3계층 이하 맞죠? 맞아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 더. 자, 다가구는 19세대 이하를 얘기하는 건 맞아요. 19세대 이하. 이것까지 속여낼 것 같지는 않지만 어찌됐거나. 자, 가장 중요한 건 초가 나와야 되고 다중은 독립된 구조가 아니한 거 나와야 되고 다세대는 4계층 이하 나와야 되니까 이 3개가 틀렸다는 걸 확실히 구분해야 돼요. 얘가 19세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 게 틀렸고 4번이 맞네고. 자, 다음 질문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에 자, 85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자, 작은 거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 이게 올해 좀 바뀌었죠. 법령이. 소형주택 등으로 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나와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다. 6번에 보니까 주택이 아닌데 주택이 아닌 건축물인데 주거시설로 이용하래요. 그러면 주택 아닌데 주택 취급해 주겠다. 이거 뭐라고 한다? 준주택이라고 하죠. 이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하지 않고 준주택이라고 한다. 준주택이죠.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아파트 하나를 여러 세대가 살 수 있게 구분해 놓은 구조죠. 자, 그러나 중요한 건 얘는 구분 소유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구분 소유 불가능해요. 등기부를 쪼개서 여러 사람이 소유할 수는 없다. 구분 소유 불가능한 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여기 설명한 건 준주택을 얘기하는 거고. 자, 표준산업 분류 보죠. 부동산업에서. 자, 무조건 외워야죠. 표준산업 분류. 자, 일단 부동산업을 크게 2개로 구분했을 때 자, 부동산업을 표준산업 분류해서 여기에 임대 및 공급업이죠. 임대 및 공급업. 여기에 관련된 서비스업. 자, 각각을 이제 2개씩 구분했을 때 얘는 부동산 임대업이고 얘가 좀 중요한데 공급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부동산
개공이라고 했어요. 개공. 개공이란 말을 많이 쓰니까 뭐라고 해요? 개발 및 공급업이에요. 개발 및 공급업. 이걸 건설 및 공급업, 뭐 건축 및 공급업 이렇게 안 해요.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 기억해 놓고. 자, 그 다음에 서비스업은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 관리도 서비스예요. 그래서 부동산 관리업이죠. 관리업이 속하고 나머지 기타 서비스가 중개, 대리업도 포함되고 있고 자문,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이렇게 업으로 구분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구분할 것이 이 부동산은 모든 부동산이에요. 주거용, 부주거용, 기타 부동산 모두 다 해당되는데 얘가 중요하죠. 얘가. 이 부동산은 관리업 앞에 있는 이 부동산은 주거용과 비주거용만 가능하지 기타는 안 된다. 기타 부동산의 관리업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제가 주의해야 될 거. 기타 관리업이 나오면 앞에 있는 부동산의 연결을 꼭 잡아야 돼요. 그래서 기타가 들어가면 안 된다. 시설, 기타 시설,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금융업, 투자업 없죠. 금융업은 은행에서 하는 거고 금융업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직접 공인중개사가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이익을 남기는 투자업 하면 안 된다. 금융업, 투자업 없고 건축업, 건설업 없고 관리업에 기타가 연결되면 안 된다. 이렇게. 자, 문제 풀어보죠. 쉽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자, 부동산, 투자, 금융업은 표준산업분류상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부동산업은 자, 부동산 임대 및 건설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건설업 이런 거 없어요. 임대 및 공급업이라고 나와야죠.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이렇게 이제 구분되냐라고 물어봤는데 부동산 관리업과 중개자문 감정평가업으로 분류한다. 얘는 맞네요. 틀린 게 없고. 자, 그 다음에 관련 서비스업 중에서 부동산 관리업은 자, 어떤 부동산의 관리업이냐? 관리업인데 주거용 부동산. 얘는 맞죠? 관리업인데 비주거용 부동산도 맞죠? 관리업인데 기타 시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안 돼요. 그래서 옳은 건 4번이고 표준산업 분류 기억해놔야죠. 외워야 돼요. 이걸 설명을 듣고 내가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얼른 다시 정리해서 외워야 되고. 자, 문제 4번 보죠. 테마. 지금 거의 50분이 지났는데 네 번째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열심히 충분히 하긴 할 건데 아마 오늘 22번째 테마 수 22번 정도까지 할 것 같아요. 자, 토지의 특성 보죠. 자, 부부 연계 이렇게. 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하고 싶지만 이거 풀어보고 이해가 안 될 때 다시 그 요약집 찾아봐서 정리하는 거예요. 자, 공급을 비탄력화시킨다. 토지의 공급을 비탄력화한다. 우리가 탄력성이 크면 양을 많이 변화되는 것이 탄력적인 거예요. 양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공급에 공급량을 변화시키지 못해서 균형가격 형성을 어렵게 한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공급이 안 되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공급이 어려워. 가격 형성이 어렵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공급을 못하게 하는 성질은 뭐예요? 부증성이라고 나와야 돼요. 부증성에서 토지의 공급이 어려우니까 균형 맞추기가 어렵다. 이 균형을 수급의 균형이라고도 얘기해요. 수급의 균형. 그래서 균형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때 수급은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자, 가치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얘가 중요하죠.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가. 그러니까 가치는 현재 값인 거예요. 현재 값. 근데 뭐를? 장래 편익을 땡겨온 현재 값이에요. 자, 그러고 정의되는데 이러한 정의는 영속성과 관련이 깊다. 맞네요. 장래 수익이 보장되는 건 영속성이죠. 없어지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2번 옳은 지문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석해야 될 건 장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건 영속성이에요. 영속성. 자, 근데 장래 수익과 관련된 게 뭐가 있냐?
가치가 있어요. 가치. 가치 개념은 장래 편익. 물론 이 편익은 금전, 비금전 모두 포함하지만 금전이 중요하니까 수익이라 봐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방법 중에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정하는 거 뭐예요? 수익 환원법. 가치의 정의로부터 비롯된 감정평가 방법, 수익 환원법. 자, 그러면 가치를 평가하려면 장래 수익을 땡겨야 되니까 장래는 확신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래니까 아무도 몰라요. 다만 예측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예측을 잘해야 현재 가치를 잘 평가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가치를 잘 평가하려면 미래 예측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원칙과 관련이 있다? 예측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서로 자, 영속성과 관련돼 있는 감정평가에서 이런 내용들이 영속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정의했었던 거였고, 자, 3번 보죠. 자, 개별성은 완전한 대체가 어렵게 하며, 맞죠? 같은 게 없으니까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되는 거예요?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성립되지 않는 걸요. 성립할 수 있느냐 아니라 성립되지 않는 근거를 제시한다라고 나와야 돼요. 한 종류의 물건은 하나 가격으로 똑같다가 일물일가인데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얘가 성립하려면 재화가 뭐 해야 돼요? 동질해야 돼요. 동질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재화가 동질한 건 어떤 시장에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그래서 일물일가가 성립되는 건 완전 경쟁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죠? 무슨 글자인지. 완전 경쟁이에요.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상적인 시장이죠. 그래서 완전 경쟁에서 다 정동진의 동자가 재화의 동질성이었죠. 그러니까 완전 경쟁에서만 일물일가가 성립하는 거지.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성립하지 않는다. 자, 부중성으로 인해서 토지는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부중성이면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럼 눈에 보이는 토지 양을 늘리지 못한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용도적 관점이 아니라 뭐에서? 물리적 관점에서, 눈에 보이는 물리적 관점에서, 물리적 측면에서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용도적 관점에서는 가능해요? 가능하죠. 어떻게 정의가 돼야 돼요?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용도를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용도 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쓸 수 있는 토지양을 늘릴 수 있어요. 용도 전환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중성으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거나, 용도의 다양성으로 용도 전환을 통해서 쓸 수 있는 토지양을 늘리는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5번 보죠. 소유욕을 증대시켜. 자, 부동성이 아니라 부중성이죠. 만들지 못해서 유한하니까 서로 차지하고 싶어서 소유욕이 커지고, 그러면 서로 살려고 수요자가 경쟁하고, 그러면 지가가 어때진다? 높아진다. 지대도 높아진다. 발생한다. 자, 그러면 땅을 어떻게 이용한다? 집약적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얘는 부증성이에요. 만들지 못해서 귀한 토지니까 이렇게 가더라라는 거죠. 건물을 지어서 이용할 때 건물이 고층화, 지하화 될 수 있는 건 부증성 때문이다. 자, 6번에 개별성으로, 자, 개별성 나왔는데, 자, 정보의 수집이 용이해요, 어려워요? 어렵죠. 정보 수집이 어렵다. 이 얘기는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숨겨져 있다? 숨겨져 있다. 정보의 비공개성. 사실 얘가 중요하죠. 부동산의 정보는 부동산의 거래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 정보가 자꾸 숨겨져 있으니까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이게 합리적으로 거래할 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자꾸 부동산의 정보를 알려주려고 공시제도를 택한 거예요. 등기 등록제도 또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또는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보 다 알려주는 거예요. 자, 정보가 숨겨져 있다. 그러면 서로 수요자, 공급자 거래할 때 정보를 똑같이 알고 거래하기가 어렵다. 이걸 정보의 비대칭성, 이거 정보의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집이 어렵고, 자, 그러면 거래 비용이 어때진다? 많아질 수 있다, 높아질 수 있다죠. 거래할 때 정보하려고 돈을 많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개별성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성이 또 중요한 것도 있죠.
자, 개별성의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것끼리 묶기가 어렵다. 뭐라 그래요? 비표준화. 그러면 조직을 만들기도 어렵다. 비조직화. 이런 것도 일으키는 거죠. 개별성이. 자, 영속성으로 자, 없어지지 않으니까 장기적으로 고려하게 하며 부동산 활동을 먼 미래까지 충분히 개발 관리 계획을 세워서 부동산 활동을 해야 된다. 맞죠? 여기까지는 맞고. 자, 감가상각이 적용되게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감가상각을 배제시킨다라고 나와야 돼요. 자, 감가상각은 마모 파손에 의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이걸 감가상각이라 그래요. 그러면 감가 수정 방법 중에서 감가 요인 중에서 물경기 중에 뭐랑 비슷한 거예요? 물리적 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물리적 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얘와 얘는 좀 다른 거예요. 한번 해석해 보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했냐면 감가 수정이라는 단어와 감가 상각이라는 단어는 다르다 그랬어요. 얘는 뭐 정할 때? 세금을 정할 때, 세금에서 소득세를 정할 때 우리가 순이감세율이었어요. 그러면 이자와 감가상각이 비용으로 인정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비용으로 인정되니까 빼준 거예요. 공제된 거예요. 그래서 세금에서 비용을 산정할 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세금에서, 세법상에서 비용을 산정할 때 이게 비용이에요. 이자와 감가상각이. 이 비용을 산정할 때 쓰는 것이 이게 감가상각이고, 감가수정은 언제? 감정평가에서 쓰는 거예요. 자, 3방식이 있죠.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무슨 방식에서만 써요? 원가 방식에서만 쓰는 거예요. 감가수정이란 건 우리 원가법. 제조달 원가를 감가수정하여 가액을 구한다. 비교 방식이나 수익 방식은 감가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비교 방식에서는 대표적으로 거래사례 비교법, 사례와 비교하여 사시지계면 하는 거였고, 수익환원법은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눠서 가액 구했어요. 감가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감가는 원가 방식에서만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가수정은 감정평가에 쓰는 말이고, 감가상각은 세금에서 비용을 산정할 때 쓰는 거다. 이때 비용으로는 이자와 감가상각만 비용으로 인정돼요. 원금은, 빌린 원금은 비용으로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이자 감가만 적용되는 거예요. 비용으로. 어찌됐거나. 자, 지자체 운영을 위한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된다. 우리 지자체 지방세를 내야 돼.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서울 지역에 딱 토지가 고정되어 있으면 서울에 무조건 지방세를 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성? 부동성이고. 자, 국지화 임장활동을 배제한다라고 나왔는데 한번 이 국자 먼저 보죠. 우리가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국지화예요. 국지화, 지역화라고도 해요.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얘는 지역마다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마다 다르다예요. 지역마다 다르다. 가격이 지역마다 똑같은 부동산이라도 어떤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부동산 수요 공급도 다 다르다. 경기 변동도 다 다르다. 지역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국에 부동산 시장이 있는데 지역마다 다른 시장이 나오죠. 그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이걸 좀 더 구분하면 지역 시장들이 여러 개 나올 수 있겠네요. 전체에서 각 지역 시장들이 다르니까 전체에 대한 지역 시장들을 부분 시장이란 말을 써요. 부분 시장. 부분 시장마다 다 다르다. 지역 시장마다 다 다르다. 이거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암기 코드가 있었죠. 자, 지역 나오는 거.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이렇게. 100%예요. 시험 문제 100% 나와요.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되고. 뭐 외웠는데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면 안 돼요. 외부가 뭐예요? 외부 효과,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 지역이 뭐예요? 지역화, 국지화, 그 다음에 지역 분석에 관련된 거고. 감정평가에 지역 분석 있죠?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 부자가 부동성, 인자가 인접성. 얘가 부동성이에요.
부동성. 부자 있다고 부중성 나오면 안 돼요. 부동성.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된다. 적합의 원칙. 외부 환경과 적합하지 않으면 감가가 경제적 감가. 다 외부 환경과 연결된 거예요. 다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이게 100% 한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지역화시키고 이건 부동성 나와야 돼요. 근데 부동성이 들어가야 돼. 근데 부동성이 없어요. 그럼 여기 인접성 들어가도 괜찮아요. 인접성 들어가도 괜찮아요. 부동성 대신에. 임장활동을 배제시켜요? 필요하게 해요? 필요하게 하는 거죠. 부동산 활동은 사람이 가서 부동산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임장활동을 필요로 하게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최유효 이용에 근거를 대는 거. 가장 좋은 이용해야 되는 건, 야, 부동성이 아니라 만들지 못해서 귀한 토지니까 가장 좋은 이용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부중성과, 용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용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용도를 찾아서 해야 돼. 그래서 최유효 이용의 근거는 부중성과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사실 얘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올 때가 됐어요. 얘가. 근데 이상하게 저의 예측은 잘 안 맞아 떨어져요. 물론 시험장에 깜짝 놀랄 수 있어. 내가 얘기한 거 다 나올 수도 있지만 어찌됐거나 때가 언제 선생님은 사실 나올지는 모르죠. 가능성만 좀 얘기하는 건데 어쨌거나 감정평가에서는 답으로 여러 번 나왔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아직 한 번도 답으로 안 나왔던 지문이다 보니까. 자, 11번 보죠. 자, 토지의 이행과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이건 토지의 용도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의 용도 전환. 용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건 사실 용도가 하나면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니까 바꿀 수 있다요. 그래서 이건 위치의 가변성이 아니라 용도의 다양성이죠. 인문적 특성 중에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위치의 가변성, 위치가 변한다는 거죠. 이때 위치가 가변한다, 변한다. 이때 위치는 경제적 위치, 상대적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 자, 장기 투자를 통해서 자본이득, 가치상승분과 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건 이건 영속성. 우리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부동산 투자하면 두 개의 수입을 얻는다. 임대료 수입과 가치상승분. 이 소득이득의 돈의 흐름을 영업현금 흐름, 이 자본이득의 돈의 흐름을 매각현금 흐름 이렇게 배웠죠. 자, 개별성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의 분류를 가능하게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 지역과 이 지역은 다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마다 다르다. 그럼 지역마다 다르다가 뭐예요? 부동성이죠. 외부 지역, 지역화니까 부동성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인근 지역에는 뭐가 속해 있다?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 하고, 얘와 유사한 지역을 유사 지역이라 하고, 얘 두 개를 합쳐서 동일 수급권이고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 이제 중요한 거, 인근 지역에서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뭐 중에 뭐를 공유한다? 같이 형성 요인이에요? 발생 요인이에요? 형성 요인 중에 형일지계 중에 뭐를?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죠. 같이 형성 요인 중에 지역 요인. 일반 요인은 따로 언급하지 않고 여기 개별 요인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지역마다 다르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은 언제나 인근 지역에 있는데 만약에 사례를 인근 지역에서 데려와서 거래사례 비교법 쓰면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 요인 비교를 할 필요가 없고, 근데 만약에 사례를 유사 지역에 있는 사례를 갖다 와서 비교하면 지역이 다르니까 지역 요인 비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죠. 지역이 다르니까 이건 부동성. 자, 새로 나왔던 지문이에요. 감정평가에서. 자, 인접성과 부동성은 외부 효과의 원인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이거 하나 들어갔다고 당하면 안 돼요. 외부 지역 부인으로 외웠으니까 당연히 외부 효과에 부동성과 인접성 관련이 있다. 맞는 얘기예요. 4번, 14번 맞고. 자, 15번 보죠. 부동성으로 움직이지 않는 건 눈에 보이는 위치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슨 위치가 변할 수 없고
물리적 위치가 변할 수 없고라고 나와야 돼요. 여기에 물리적 위치는 변할 수 없고. 자, 근데 위치의 가변성으로 위치가 변한대. 이때 위치는 토지의 무슨 위치가 변할 수 있다? 경제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 경제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 물론 다르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부동성으로 눈에 보이는 거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이걸 절대적 위치라고도 해요. 절대적 위치는 변할 수 없지만, 자, 주변 환경에 따라서 경제적 가치가 달라지는 거, 경제적 위치는 변할 수 있죠. 이건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지니까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고 쉬었다가 경제론 들어갈게요.